조선 최고의 유학자 율곡 이희 선생의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펼쳐진 한바탕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가을날 선생의 고향인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됩니다. 맑고 청량한 하늘 아래 선생은 그간 쌓인 공부로 꽉 찬 머리를 잠시 식히고자 산책을 나섰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물론 그의 철학적 통찰과 높은 학문적 경지에 대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선생을 보면 묻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 몇몇이 용기를 내어 그의 산책길을 쫓았고 아마도 그의 말을 통해 인생이 답을 찾려 했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한 젊은 마부가 선생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일에 쫓기고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을 들은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이기이원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끌고 다니는 마차가 바로 우주요. 그 우주는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네. 이 마차의 바퀴가 이요. 길이 길하면 이 바퀴는 원칙대로 돌지만 길은 늘 변하니까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바퀴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조화시키는 것이지. 바퀴가 흔들릴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바퀴를 가다듬어 나가야 하네. 그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이와 변화하는 길을 조화시키는 길이네.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선생은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상해보게. 자네의 마음속에 두 늑대가 있다네. 한 마리는 긍정, 선함, 부덕을 상징하는 이라는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변덕, 욕망, 감정을 상징하는 기라는 늑대라네. 이 두 마리가 항상 싸우고 있다면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나? 마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더 많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겠지요? 이희 선생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자네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달려있지. 이를 따라 도덕적이고 원칙적 삶을 채울수록 자네는 바퀴를 잘 굴릴 것이고 어떤 기복에도 흔들리지 않을 걸세. 마부는 이제 이해가 됐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확신에 찬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치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고 마부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변하는 기의 모습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요하고 안정감 있는 삶 속이 원리를 깨달은 마부는 앞으로의 여정을 보다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헤쳐나가리라 다짐하며 이희 선생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 교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각자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이원론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깊은 사유를 남겼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철학은 매일같이 검투사들의 싸움으로 가득 찬 콜로세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마누엘 칸트라는 이름의 철학 검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검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검투 상대는 언제나 다름 아닌 경험이었습니다. 하루는 철학의 콜로세움에서 또다시 경험과 칸트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감각의 왕국에서 온 대제사장 경험은 목소리 드높여 관중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 보여주는 자이며 모든 지식은 나로부터 온다. 이에 대해 칸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험 왕이시여, 당신이 강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식은 경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오. 그러면서 칸트는 선음적 논리라는 이름의 무형의 검을 꺼내들었습니다. 관중들은 그가 든 검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칸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검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인식을 가능케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검 없이 세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은 비웃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검이라니? 그런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네. 그러나 칸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콜로세움의 관중석 아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경험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내면에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틀을 통해서만 경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매혹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 틀이란 무엇이오? 칸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 없이 변화를, 공간 없이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세상을 보고 해석합니다. 경험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틀들 없이 나는 뭘 할 수 없단 말인가? 칸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 틀 없이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선언적 개념들은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며 그것을 통해 비로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마치 안개가 걷히듯 명료한 이해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칸트의 말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식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칸트는 보이지 않는 검을 든 철학자, 로 불리게 되었고 그의 선언적 논리는 콜로세움이
모든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사고의 무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경험조차 칸트의 논리에 수긍하며 그 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언적 논리는 영원히 철학을 넘어 사람들의 삶 속 깊은 곳에서 빛을 발하며 인식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목적니움이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이야기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매일 밤 광장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을 웃기거나 눈물을 흘리게 했고 때로는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여느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도스라는 작은 숲속 마을에 사는 나무들의 이야기를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특히 달랐습니다. 마치 대자연의 사제를 자처하듯이 매일 아침마다 숲의 나무들에게 존재의 목적에 대해 설교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나무는 근엄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참나무 씨앗은 그저 자라서 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되는 것을 꿈꾸죠.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어린 묘목 중 하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목적의 일부일 뿐이란다.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적은 각자에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 비록 우리가 최종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다 해도 과정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완성할 때도 있는 법이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무들은 서로 소곤거렸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그늘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고 어떤 나무들은 쓰러져 생명을 다른 형태로 이어가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새로운 의식과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목적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적니움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무처럼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우리의 유일함과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목적니움의 이야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나무들의 우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저마다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써 그들의 삶은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테스트하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신 미르가 살고 있었다. 미르는 하루는 새로운 장난을 만들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공리주의에 기반한 도전 과제를 던지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미르는 마을 중앙 광장에 나타나 마을의 대표인 엘라를 불렀다. 엘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미르는 엘라에게 미션 하나를 제안했다. 엘라, 내가 이 마을의 가장 사랑받는 지도자인 걸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오늘 너에게 특별한 도전을 주고자 해. 마을 전체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임무야. 내가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마을의 번영을 약속하지. 엘라는 이 제안에 호기심이 생겼다. 미르는 직접적으로 도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다만 시간이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애매한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며칠 후 마을은 비가 많이 내려 심각한 홍수 위기에 처했다. 집은 물론이고 곡물 창고마저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엘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마을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엘라 혼자서 모든 집을 구할 자원은 부족했다. 그때 미르의 소리가 다시 머릿속에 울렸다. 마을 전체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떠올리라는 것이었다. 엘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모든 사람의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엘라는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만약 곡물 창고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한 달 동안 생존할 식량을 잃게 돼.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집을 지키느라 자원을 다 쓰면 당장 며칠 안에 더 큰 위기가 닥칠지도 몰라. 엘라의 선택은 냉정했다. 그는 일부 가정의 희생을 감수하고 곡물 창고를 지키기로 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엘라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선택에 눈물까지 흘렸다. 며칠 후 상황이 안정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엘라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창고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재를 이용해 곧바로 집을 재건할 수 있었고 식량이 충분했기에 큰 기근 없이 모두 살아남았다. 미르는 다시 나타나 엘라에게 말했다. 정말 놀라운 판단력이야, 엘라. 내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했기에 마을은 더 큰 고통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 그 사건 이후 엘라는 공리주의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공리주의가 그냥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던 그녀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졌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도덕적 선택이 때로는 어려운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 공리주의의 가치이며 모두의 이익을 위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